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내일까지인데요. 또 사흘만 일하면 한글날 연휴, 날씨도 좋고 쉴 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이 많아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심판대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참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 부원장이랑 정기남 교수랑 명찰 좀 반드시 해주십시오. 삐뚤어졌군요. 예, 연휴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분기가. 반드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예현 교수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근데 거의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집안일. 네, 강원도에 잠시 다녀왔는데 예. 잡채를 못 만드신다. 왜냐, 시금치가 한 달에 12,000원까지 나간다. 그래서 청경채를 썼는데 청경채도 비싸서 꼬다리를 썼다 이런 표정 들고 아, 민생 문제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 다 모이셨습니까? 다 못 모였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되게 속상했던 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무래도 강원도는 이제 보수색이 강한데 아, 이재명 씨 그 구속영장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날 잠을 못 잤다라는 말씀을 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난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 찍었는데 아유 이거 뭐 야당 대표 맨날 수사하고 이러다가 날 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 민심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물가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석 밥상에서 물가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정치권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어님께서 시금치 대신 부추 그렇게 하셨는데 살짝 잡채 찔리네. 부추. 임세현 대변인은 추석 잘 보내셨고요. 예,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충원에 계셔서 현충원에도 다녀왔고 가서 이제 또 간 김에 또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주 뜻깊게 보내셨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제가 느꼈던 게 뭐 항상 가면 그렇지만 제가 참전 용사셨어요, 할아버지께서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비석들을 봤을 때 그 평화가 정말 중요하다. 전쟁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 추석 명절은 여성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명절인데 정기남 교수랑 박진영 부원장은 그냥 편하게 쉬셨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장남인데 예. 제가 차례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제안으로 아내 제안으로 추석 차례는 동생 집에서 설 차례는 제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제간이 분담을 나눠서. 했어요. 예. 이번엔 좀 편하게 동생 집에 가서 차례도 지내고 또 어른도 찾아뵙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아,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사실 이제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안보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전 정부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을 하고 어쨌든 북한과 뭐 이렇게 쨍하는 무력 충돌은 없을 것 같아서 진보 보수 상관없이 좋았는데 요즘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뭐 임세현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신 전력이 있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사실 그 얘기 잘 못했어요. 고향 가서. 그때만 해도 빨갱이거나 예. 이상한 사람이 김대중 후보 지지하는 문화가 있어서 말을 못하다가 올해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때 지지하셨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룩된 복지가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시면서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는 아시안게임 기간이어가지고 정치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선수들 선전하는 모습, 그리고 축구, 중계, 또 금메달 따는 거, 수영, 박진영 교수 그런 것 많이 좀 보고 연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영이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게 저는 우리 골프도 지금 이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전체전에서 박태환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수영도 크게 성장하고 골프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가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던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영이라든가 골프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만 존재했는데 이제 생활 스포츠로서 우리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국민들 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에 더 관심도 있고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자, 추석 명절 얘기해봤는데요. 선거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런데 강서구청장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사면 복권이 돼서 그 후보가 다시 나온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그 후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비용이 한 40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김태우 후보가 그런 정도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한 4천억 벌어들일 거니까 좀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이었을까요? 이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김태우 후보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이 보궐선거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무수하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수료, 애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애교 별로 귀엽지도 않고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40억 원이 애교라고 한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애교고 수수료라면 뭐 김태우 우리 후보님 재산을 제가 예를 들면 좀 가져간 다음에 그 애교로 봐달라면 봐줄 겁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1,000억을 아끼고 40억 원이 애교다. 그러면 구정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구정은요, 사업구조 개편 통해 뭐 1,000억 여유제한 마련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인위적으로 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셔야죠. 왜 구정을 하십니까? 그 돈 남기려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1,000억을 도대체 어디서 법니까? 예를 들면 뭐 스폰서 건설업자한테 예를 들면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폰서 건설업자 옛날에 방음터널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죠. 우리 김태우 후보님이랑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애교는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사시는 가족들한테 부리시면 되고요. 40억 원을 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정을 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40억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무수하게 사과를 했다. 뭐 사과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게 수수료다 이런 표현을 생각했다는 게 좀 놀라워요. 잘못했으면 출마를 안 했어야죠. 40억이 미안하면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단체장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은 지자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군구라고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청은 특광역시의 행정 전달 체계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의 시군은 직접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도 있고요. 성남에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광역시에서는 인허가권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해서. 근데 이분이 1,000억을 아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시, 구청에서는요, 행정, 복지 전달 체계로서 복지 예산으로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어떤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40억이면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 1년 내내 냉난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리나 또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우 후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지역 주민들도 그 취지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현 교수,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민주당이 후보 공천 넣고 고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후보를 냈고 그래서 졌고 그때 얼마나 국민의힘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됐는데 참 명분이 없을 거예요. 명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궤변 수준인데 이게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후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맨날 법치 강조하더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키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그 지역에 다시 공천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싶은데 김태우 후보도 가만 보면 거짓말 논란에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 자꾸 공익제보자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익제보자예요.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 냈지 않습니까? 일단 궤변을 늘어놓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 닮았다.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무개념이라는 점에서 닮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맨날 지금 세금 아낀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 세금 삭감되는지 아세요? 청소년 예산, 청년 예산, 중증 장애인 예산 삭감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김태우 후보가 이 세금에 대해서 40억 원이 애교라는 말을 듣고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만 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청년들도 있고 400만 원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요. 4천만 원 전세보증금 떼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4억 40억 원이면 아까 의원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우리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냉방비, 일자리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가 참 닮았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더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랑 교수, 저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왜 이렇게 국민 관심이 높은가?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 치르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안 낼 수는 없다 뭐 이런 명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사면 복권을 시켜서 내보낸 겁니다. 사면 복권을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심판해라, 나를 평가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를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를 시켰을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더 뜨거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뜨거운 측면도 있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과 독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4개월 만에 후보 확정. 이것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명해서 후보로 내세웠다고 해도 그게 사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걸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고 또 실제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40억 수수료 애교 있게 봐달라. 이게 저는 후보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봐요. 어디 40억 수수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선거가 치러진 거에 대해서 100번 잘못했고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렇게 수수료 운운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선거를 스스로 망치는 저런 발언이 결국 후보의 자질과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 강서구민의 유권자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굉장히 서울 우리 뭐 시내 다양한 뭐 시구가 있습니다만 높은 유권자 의식이 저걸 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윤재욱 대표가 뭐 공적인 사명감 얘기했습니다만 앞서 전혜연 우리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게 무슨 공적 사명감입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상 범죄가 8년차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이런 선거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보면 구도, 인물, 뭐 이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구도 자체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발전론과 인물론을 내걸고 집권 2년차 정부가 열심히 우리가 국정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선거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 선거의 구도를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끌고 간 것은 윤석열 정부 본인이다. 결국 윤석열 본인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결과 자체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에 지금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 애교 발언 짚어봤는데요. 오늘 추석 연휴, 추석 명절 세고 나서 그런지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까요? 21도 한라사님,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21도 한라사님은 이 숫자 메시지의 달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항상 의미가 있는 날에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숫자로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5.18 때는 그 5.18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4만 원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21달러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되니까 계속 자주 글 남겨주십시오. 박신자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송인재님 많이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5만 원 보내시면서 백운기 앵커님 꼭 건지하십시오. 항상 백앵커님 방송은 찾아다니며 듣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미숙님, 연홍님은 우리 박진영 교수님 팬이신가 봐요. 박진영님과 더불어 출연자님 모두 응원합니다. 이런 거 주셨는데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면서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가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봤는데 박진영 교수, 김태우 후보 플래카드 혹시 보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힘 있는 구청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네. 힘 있는 구청장,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할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당이고 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뭔가 개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보통 그런 걸 할 때 힘 있는 구청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특광역시에는 특광역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본인이 법률적인 본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분이 정치하게 된 계기 자체가 민생이라든가 복지, 행정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죄 있는 사람 추적하고 잡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자질이라든가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좀 자중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 교수, 본인이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기초단체장 선거로 끌어들이는 게 여당으로서 유리할까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 앞두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보궐선거에서 명분이 없는 후보를 당의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도부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 아니냐 이런 게 나온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고 좋은 후보라면 대통령과 함께 세트로 뭔가 본인이 잘해보겠다는 말을 해도 당당할 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추석 전으로 나온 여론조사 흐름을 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이 선거가 굉장히 여당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수를 쓰고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혹은 법원에서 이미 범죄자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궤변을 누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좀 꼭 비교하셔서 6일, 7일 사전투표 해주시고 또 본투표에도 많이 투표하셔가지고 유권자들이 정말 이 정치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거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정일환 교수, 지금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이렇게 이제 선대위 고문급으로 구성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권영세 장관은 뭐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철수, 나경원 지난번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당의 후보가 나서서 하는 선거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야 되겠지만 대통령 이름을 걸고 하는 선거인데 옛날에 당했던 거 생각하면 참 별도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 비루해지는 거죠. 본인이 쫓겨나고 그 뭐랄까 대단히 그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에 소속된 신분이 있다 보니까 선거 때 찾아가서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지명도가 있는 후보들이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김기현 대표만 해도요, 강서구민들이요, 옆에 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못 알아봐요.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뭐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 다 때려박아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선거는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도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여당의 그 정치 지도자 중에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을 내세워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그 밑에 지금 조금 쪼무레기들인데 이 쪼무레기 나선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스스로 자초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요. 결국 이게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아니면 뭐 다소 좀 미풍에 그치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정권 심판론에 저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다. 그 방금 얘기했던 누굴 지금 갖다 놓는다고 해도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원해주면 흥은 납니다. 흥은 나고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결과는 이미 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대빵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명절 세고 나니까 고향말 차착 나옵니다. 아싸님이요. 선대위 고문까지 한꺼번에 날릴지 않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너희들도 10월 11일까지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임세현 대변인 이 수도권 대표 주자라고 하는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꺼번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불구덩이를 만든 사람이 불 끄겠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 아니고선 저는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참 이게 아까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지금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현수막이에요. 힘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백 있는 구청장이겠죠. 백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란 백 혹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우 후보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묘종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 뭐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일 때 기간이 겹쳐요. 이분이 개장까지 하셨던 거라 뭐 그런 그 모종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반 문재인, 반 민주당, 반 이재명 이런 분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랑받는 빽 있는 구청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당에는 이 재보궐선거가 약간 쥐약 같은 겁니다. 당연히 이게 재보궐선거는 중간 심판에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이 김태우 후보가 본인 문제로 있는 사람 다시 공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정신승리하시고 자신감 있게 이번에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모아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맨 처음에 보내주신 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선생님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소? 40억은 애교로 봐주라고 하던디 어찌했을까요? 확 조잡을고 싶구만. 이분도 고향 말씀 막 나오시네요. 예. 까멜리아님 애교는 3살 먹은 손자가 피우는 게 애교다 태우야. 예. 근데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떤 후보가 그 일을 잘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그 후보가 그 지역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 선거를 들여다보는 그 시각과는 다르게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강서구청장이 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돼야지요. 옆에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선거는 또 강서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강서구 유권자들이 50만 명 좀 넘는다죠, 박진영 교수님? 네. 강서구가 서울에서 한 2번째 정도 큰 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마곡 신도시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사이언스 밸리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밸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복지 수요라든가 문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에 사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강서가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김태우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급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정도의 수사관이 대검이라든가 중앙정부기관에서 했던 일들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한 1급 정도 될 겁니다. 차장이니까 1급보다 살짝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장급 정도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이제 검찰의 넘버 2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과의 비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기후라든가 또는 복지 이런 쪽에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이라든가 살아온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 김태우 후보가 꼴찌입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열흘 남았지요. 11일이니까요. 어떻게 민심이 드러날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단식을 끝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이 7번째인데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데 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는데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만나자, 민생 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그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이 사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민생 영수회담 제안은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며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세현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민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고물가는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세면서 확인이 됐었고, 고유가 말하면 제가 입이 아프죠. 그리고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특히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실용 말고 이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제1당인 야당의 협조가 무조건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 있는 대표는 만나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왜 지금 야당 대표를 안 만나냐 했더니 피의자에 있는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로 그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단 영장 기각이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 뭐라고 하셨나? 증거가 없다면 영장 100% 기각될 것이다 라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요. 그러면 이제 만나셔도 되는 거죠. 피해자 신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만나셔서 민생에 대한 좀 협의를 좀 하시고 좀 제발 이념 문제가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 실생활의 문제, 민생 경제에 좀 치중하셔라 라는 취지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첫 일선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누가 생각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응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뭐 격에 안 맞다 이런 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던데 격에 안 맞다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가 났는데 격이 안 맞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발로 찬 게 아닙니다. 시장 나오라고 발로 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장이라고 하면요, 민간 사기업에 내가 오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통치를 하면.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은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든가 시민이 발로 차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됐고 정권을 운영할 만한 기본적인 소양과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국가를 잘 운영할 생각이 없다. 나는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전리품으로서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됐지만은 국회라든가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국회의 다수당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과반의 이상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만날 것이 거의 뻔한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번에도 또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민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생을 도구로 해서 이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는 민생의 최첨병에 있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뭐 좋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은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이 잘하는 것, 민생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제안을 들으면서 전영 교수님, 참 이재명 대표 멘탈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원로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든지 만나자고 해서 꼬인 전국을 풀 때다. 이제야말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아예 목숨을 건 그런 단식 투쟁을 했는데 정무수석도 안 보내고 국민의 한 사람도 안 찾아오고 오히려 나 같으면 좋아.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너하고는 끝.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찾아오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볼 일 없어. 이럴 것 같은데 아직 회복도 다 안 됐는데 만나자라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이재명 대표 멘탈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몸에서 이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주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손을 잡자라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대선 즈음해서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대안한 것이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야 간의 공약이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잘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 여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던진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말이 나오는 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 그리고 당대표가 난 이후에 첫 기자회견에서도 민생 문제로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또다시 추석을 앞두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정치 복원 없이 민생 어려운 문제 해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고요. 개인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제1당의 대표로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계속 회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세간에서 이런 말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자격지심이 있냐, 도대체 이렇게까지 안 만날 이유가 있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셔야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걸 보면 12월 정기국회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 제안하자고 하는데, 전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절박한 얘기라고 봅니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감이라든가 예산 정국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고,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 제기하면 자꾸 발목 잡기라고 할 건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되는데 마침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얼른 잡고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민생 문제 얘기합시다 해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재밌는 글 보내주셨는데 힘내라 한국님 안 만나는 이유 뻔합니다. 대선 토론 때 토론을 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글쎄요. 포포대디님도 알리백 또 꺼낼까 봐 두려워서 안 만나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정기남 교수. 네. 국민의힘에서 또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희석하려는 방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꼭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권 2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방탄 정당 이미지 이거 외에 국힘이 보여줄 수 있는 포지티브한 가치가 없어요. 그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사 회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축으로 민심은 이미 이제 정권 교체, 아니 정권 견제 또 뭐 이런 심판 쪽으로 저는 기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60% 부정평가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민생을 모토로 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설사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여당 입장에서 어쨌든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뭔가 고민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하는 모습 이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당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걸 뭐 방탄 전략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년 동안 해온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수준에 불구하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여당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 이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에 나름대로 정치의 정상화 또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저는 회심의 제안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런데 이걸 걷어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걷어찰 거라는 걸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걷어참으로 해서 갖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은 뭡니까? 결국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협치 의지는 없다. 독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국정운영 하겠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불통과 독선 이미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대단히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풀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벌써 7번째 제안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회담 제안 저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키를 쥐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위국면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더 이상 대통령을 상대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당의 대오를 정비하고 통합적 당 운영을 통해서 뭔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 정국회 동안 유능한 야당의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강화시켜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저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제안하게 되면요. 자칫 무슨 좀 약간 무슨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기회는 기회죠. 그동안에 취임 이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안 만날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서로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볼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뭐 이제 한 곱이 넘었으니까 만나자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보궐선거나 총선이나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고집인가 무슨 계산인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박진영 교수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들을 보면요.
갈등의 와중에서도 서로가 봅니다. 그러다가 잠시 안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야당과 협치할 생각도 없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야당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민생을 이야기하다가 지치면은 정권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가의 위기라든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태우 후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낸 것도 자승자박이지만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권이 가는 길은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상황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전쟁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야당이 정부 여당과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단은 주어진 한계, 그 제한된 공간, 여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회 내에서 투쟁이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제 국감에서 또 정부 여당 비판하는 것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애 투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 단계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탄핵 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고 보여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마 전쟁으로 간다면 전쟁으로 가기 전 내부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에는 탄핵하라, 한동훈 장관 탄핵하라 하는 청원 게시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도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탄핵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공언해 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임무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탄핵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장이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임세은 대변인,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 사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정치적 중립 위반했고요. 피의사실 공포, 그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권 침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대법 판결 무시 등을 했었고, 이른바 휘발성이라고 하는 그 영수증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직무유기나 뭐 인사검증단도 매우 중요하죠. 인사검증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인사검증 번번 실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무리하게 너무 무슨 페이지를
만 14,000페이지인가요? 아무튼 뭐 읽어냈던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탄핵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권이요. 국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법안 올라가는 대로 거부권 하잖아요. 그 거부권에 대한 반대 급부가 탄핵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사실들만 봐도 너무나 심각하게 국회 무시했고요. 국민 무시했고요. 야당 무시했고요.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이 이 탄핵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거야말로 역풍불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도 탄핵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좀 더 나가서 탄핵은 남발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지 형법재판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은 가치와 그다음에 이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형법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해임하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장관이 헌법에 부여된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것도 탄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임세훈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장관이 저 발언조차도 사실은 정치적 중립 위반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적시해가지고 그 정당과 행정부의 장과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하는 것. 이것조차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의 사유는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 법률권 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만들고 있는 수사준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은 그게 저는 가장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시기는 저는 쌍특검이 올라가는 12월 초쯤 그 국회,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쯤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의 하나의 갈등 상황도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과 좀 더 증폭돼가지고 가장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심정적으로 보면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런 정도가 됐다고 보는데 왜 빨리 안 했을까 오히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진영 본부장께서는 12월 얘기하셨는데 전혜연 교수는 탄핵 입장에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시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남아 있잖아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던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민생 문제가 지금 중요한데 또 이런 한동훈 장관 탄핵건이 너무 이슈화가 되면 이런 이슈가 덮일까봐 안에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장관 청문회까지 거치면서 이것을 좀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환 교수 전망은요? 저는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식 정치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승리해야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그 가치를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총선의 승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지지층의 최대 결집만으로는 쉽지 않다. 결국은 이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언제든지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탄핵 카드를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게 옳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임세훈 대변인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치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직무 정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올라가면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아까 인터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저는 정치적 중립이나 여러 가지의 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당장 멈춰야죠. 세금이 일단 나가는 부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저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사실상 정치를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그게 야당의 힘입니다. 맨날 야당 무시하잖아요. 무슨 국회도 무시하지만 야당 엄청나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민주당 뭐 범죄 집단이 범죄 소굴이라니 야당 대표도 무슨 범죄자로 딱 낙인 찍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고 하루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진영 교수, 한동훈 장관 탄핵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요건이. 사실상 이제 탄핵에 걸려있는 목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런데도 전혀 기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회로 속에서 그래 탄핵해봐 그러면 역풍 불 거야 오히려 총선에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도 저는 그 전략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흔히 하는 말로 캐비넷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소문들이 서초동 쪽에서도 많이 돌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라는 이야기는 장관 탄핵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끝장내겠다는 뜻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 꺼내면은 자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 안 듣는다. 야당의 비판을 듣지 않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구분응성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조심을 하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심판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움직이는 방식은요. 국민의 목소리나 국회가 아니고 사정기관을 가지고 사회 곳곳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기본적인 운영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 사정기관의 가장 축인 법무부와 검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승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분응선이라는 표현이 싹 와닿는데요. 전희영 교수님.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저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얼른 생각하기엔 아유 별도 없나 뭐 굳이 저렇게 할까라고 하면서도 그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제 거절하면 이렇게 간다 하는 어떤 일종의 예고성, 선전포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극한의 관계까지 갈 뻔한 야당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 제의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동안 여권이라던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의 수준을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거의 모멸감의 수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협치를 복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박지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탄핵 얘기 나오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가 민심을 제대로 듣는가라는 걸 봤을 때 정말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카드를 국회가 야당이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아쉽고요. 근데 저는 좀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예산 정국을 정말 야당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인환 교수님이 내년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앞두고 이 예산 정국을 정말 많이 활용을 잘 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정당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어이없게 국정을 잘 못하고 있고 맨날 저기 세수 펑크 내면서도 전 정부 탓하고 있는 물어 문제를 잘 짚었을 때 강력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지지층까지 완전히 민주당을 흡수를 해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제를 순차적으로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민생 카드를 꺼내 들므로써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명님, 국무위원 모두 탄핵해서 대통령 혼자 국무회의 하게 합시다.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헌법에 국무위원도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만약에 전부 다 탄핵하면 대통령 혼자 국무회의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절단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지지층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퇴행과 뭐 어떤 권위주의적 어떤 이 통치 행태 정말 열불이 나지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습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과연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까지 탄핵을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추진 과정에서 소위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민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걸 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철시켜낼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야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될 절체절명이 저는 과제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일단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수적으로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의결은 국회 제적 과반의 찬성이니까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완전하게 탄핵을 시키려면 헌법재판소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정리가 되는데,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상민 장관 봤지 않냐,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한 6개월간 그 꼴만 안 봐도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박진영 본장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국정감사 이유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충분히 탄핵을 향한 그 지지자들의 결의 또는 어떤 그 끓는 점은 찼다고 보는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내면서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제시하면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이제 아주 이제 올바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여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와중들을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초반에 내린 이야기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정에 사인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에 사인이 개입했다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에 있어서의 법률적 위반으로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뇌물죄 나오고 뭐 다른 것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꼬라면 어떻게 보면 헌법적 판단입니다. 헌법은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고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적인 것은 실제로 완벽하게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면은 형법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더라도 인용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마 헌법적으로는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형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기각시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증거를 찾아내라는 식의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저는 박진영 교수가 박진영 부원에 잘 얘기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촛불 시민연대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7, 80%가 80% 육박하는 시민이 연대한 거예요. 그 결과가 탄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지지층만의 결집 플러스 알파가 없이는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저는 그것이 내년 총선을 준비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소위 지지층의 어떤 그 분노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또 그것이 직무정지로 그냥 그쳐버리고 이런 상황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을 우리 이 지지층으로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리는 겁니다. 탄핵도 사실 정말 드문 일이죠. 우리 헌정사에 거의 없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탄핵 얘기가 자주 나오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영 교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그것도 역대 정부를 보면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임 건의안 통과하는 거 막아보려고 하고 근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가결이 되는데도 대통령이 콧방귀조차 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의 실종, 벽을 쳐버린 정치 이런 것들이 더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임 건의안 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풀고 이 해임 건의안 발의가 되면 그때 풀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거 보면 걱정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탄압을 했던 세력까지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그래도 인정을 하고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큰 리더십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상명하복으로 내 명령 따르면 조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권 분립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 무시하고 있고 특히나 제1야당 대표와 제1야당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국정이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당장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숫자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이유도 대통령이 맨날 민생은 팽개치고 야당 공격하고 있느냐라는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때 마인드 빨리 버리시고 국정의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장관 해임안 발의하기 전에 빨리 대통령이 먼저 해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역풍 얘기하는데 임세현 대변인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안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역풍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 올라갔을 때 역풍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나 등등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전혀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노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한 게 탄핵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자꾸 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탄핵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행안부 장관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거부권, 대통령이 올라온 법 족족 거부권 행사하는 반대 급부가 바로 탄핵권입니다. 지금 몇 번 거부권 했어요, 지금 대통령. 아마 또 올라오면 계속 거부권 할 겁니다. 뭐 지금 국회를 그냥 거의 무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무슨 바닥 수준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뭐 무슨 EXX 국회를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수준의 그런 대통령이 거부권 이렇게 행사하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는다? 저는 그거는 이거 국민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뭐 편의점 한동훈 이러면서 약간 좀 얄미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도어 스태핑 대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하는 도어 스태핑 본인이 대신하고 대통령의 언어를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대리 수렴청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영토 수호의 의무라던가 국민 안전 생명에 대한 의무라던가 정치적 중립 의무라던가 뭐 외압 등등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것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국민은 심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국무의원 전원 다 탄핵해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겨야 된다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게요. 국무회의 하는 시간 60분 동안 59분 대통령 혼자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분 크게 저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을 넘어섰네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추가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핑크볼님, 임세은 식당TV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임세은 식당TV가 있어요? 제 채널이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이 임세은 식당입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예. 나는 식당TV라고 그래서 먹방인가 했는데 단식하면서 어떻게 먹방했을까 걱정했지요. 슈퍼챗님, 재훈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이분은 닉네임이 아주 깁니다. 좋은 이웃 김진기 제11대 경남도의원. 경남도의원이셨군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오늘 또 나의 눈과 귀가 데워준 스픽스 달고나 커피보다 더 맛난 달고나 스픽스가 됐길이 좋다. 감사합니다. 밀라드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폴란드에서 메시지를 보냈던 스픽스 팬입니다. 맞아요. 폴란드에서 보내신 분 계세요. 폴란드 화폐 단위 잊어버렸다. 슈퍼챗? 크로나. 그런가요? 그 슈퍼챗이 왔는데 잘 모르는 화폐 단위여가지고 찾아봤더니 폴란드였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의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치 본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친정 집에 있는데 친정 엄마도 백운기 앵커 팬이시네요. 정치 본색 알려드렸더니 70대 중반이시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래 못 보시고 쇼츠 위주로 보신대요. 쇼츠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밀라드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귀국 제가 환영하는 뜻으로요.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우리 스픽스몰 많이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스픽스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 하나 있는데요. 치과에서 판매하는 구강세정기 애니픽 포터블입니다. 이걸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니까요. 잇몸 건강에도 아주 좋지요. 이 구강세정기를 이용해서 양치를 하면 잇몸도 튼튼해지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고객들한테 특별히 할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 스픽스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추천하고 판매하는 제품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강세정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연휴 기간이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정기랑 교수님, 전혜영 교수님, 박진영 부원장님, 임세은 대변인님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백운기의 정치본색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